대한민국에서 교육만큼 큰 이슈가 있을까 싶은데요. 30년간 좋은 부모 만들기를 위해 죽비 같은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서울대학교 문용린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독서의 해이니만큼 책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볼까 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책이 남다릅니다. 어렸을 때는 보물지도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네. 또 인생의 스승이기도 했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문이기도 했고요. 네. 교수님께는 책이 어떤 존재인지 궁금합니다. 글쎄, 제 개인적으로 봐서야 제가 오늘날 이렇게까지 교수를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이게 다 책을 통해서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제 생애에 있어서는 책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교육학자의 어떤 측면에서 보면 책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 한 국민들의 품격을 높이는 교양과 상식을 높이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진화해 왔잖아요. 인류 진화는 바로 인간 두뇌의 진화거든요. 두뇌를 진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바로 책 읽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책 읽는다는 것은 두뇌의 어떤 그 자물쇠의 열쇠 같은 거죠. 네. 책을 통해서 두뇌의 자물쇠를 열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두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기도 하고 두뇌 속에다 책에 있는 내용을 실어놓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책 읽기는 인류의 어떤 문명의 진화의 가장 핵심적인 고리다. 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지 모르지만은 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네. 예. 평소에 독서가 도덕을 만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요즘 시대에 더 깊이 와닿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도덕을 제가 이제 쭉 제 전공이 이제 도덕 심리, 도덕 교육이 제 전공인데 결국 도덕이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과의 어떤 체험을 토대로 해서 사람에 대한 감정이 예민해지는 거거든요. 사람과 사람의 어떤 그런 공감하는 능력,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서운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남보다 더 도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하는 생각을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도 뭔가 그 뒷맛이 전혀 없을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도덕의 기본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발달하는 것이 바로 도덕이라고 봅니다. 선악 개념도 거기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가 즐거움을 주는가 이 생각이 미처 못치지 못한다면 도덕적일 수가 없죠. 그런 점에서 도덕은 그 책은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책을 읽음으로써 그 주인공과 하나의 그 일체가 돼서 그런 감정을 느끼니까 이 도덕 공부를 하는 사람으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많은 그런 어떤 간접 체험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쩌면은 책일 것이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요즘 청소년들이 입시 준비 때문에 학교와 학원을 반복해서 가는 그런 메마른 생활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일까요? 극단적으로 학교 폭력이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학교 폭력을 하는 아이들의 상당히 중요한 특징이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어릴 때 학대를 받은 아이라든지요. 또 그 어릴 때부터 어떤 그 사람과의 어떤 깊은 어떤 사랑의 체험. 이거를 이제 그 심리학자들이나 아동학자들은 그걸 어태치먼트, 즉 애착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과 아주 진지한 감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
이 세상에 가만히 이제 젖먹이 신생 아이들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제대로 된 어떤 이 양육을 못 받은 아이들은 내가 울어도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을 가진 아이들은 바로 애착이 형성이 안 된 아이들이거든요. 네. 그런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 또 남을 때리고 또 사회적인 일탈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달 심리학이나 그 아동 심리학 쪽에서 많은 그 연구가 돼 있습니다. 예. 학교 폭력은 아마도 우리 사회의 미래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학교 폭력의 경우 행위를 한 학생들이 그게 범죄라는 생각을 전혀 못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네. 아시는 바처럼 이제 학교 폭력이 지금 중학교 2학년이 가장 최빈치입니다. 학교 폭력이. 그리고 학교 폭력이 물론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골고루 일어나기는 하지만 하나의 정상분포를 이루고 있는데 정상분포의 가운데 부분이 중학교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가만히 보면은 고등학생들은 학교 폭력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 그렇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또 그렇게 잔인하게는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고등학생들은 벌써 이 마음이 벌써 성숙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반 친구를 몇 번 괴롭히다가도 이것이 참 우스운 거다라고 하는 걸 서로 깨닫기 때문에 가해자도 몇 번 하다가는 아이 미안하다 그러고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시절은 아직 호기심과 재미와 영웅심과 과시욕이 앞서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호기심과 재미와 영웅심리로 하지만 결국 그 결과는 범죄가 되거든요. 학교 폭력을 이대로만 지켜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해법의 하나로 교수님께서는 마음의 힘에 대해서 늘 강조해 오셨는데요. 우리는 심리학자나 교육학자들은 충동 억제력이라는 말을 씁니다. 충동 억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훈련으로 가능하거든요. 네. 예컨대 옛날에 그 시집살이 아주 어려울 때 그 친정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가면 참 이런 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때 꼭 친정 엄마를 생각하면서 냉수 하나를 우물가에 가서 또 부엌에 있는 그 물 항아리에서 냉수 하나를 한 주발을 딱 해서 그걸 다 천천히 먹고 그러고 다시 한번 네가 진짜 생각을 해봐라. 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다고 그래요. 네. 자기 행동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팁으로 줘야 됩니다. 네. 엄마들이 자꾸 그 아침에 학교 갈 때도 그래 너 어제 엄마랑 얘기할 때 그 친구가 진짜 못마땅하다고 그랬지. 그 선생님이 진짜 싫다고 그랬지. 그래서 막상 그 선생님이라든지 그 학생하고 맞닥뜨렸을 때 엄마 생각하고 침을 한번 꿀꺽 마셔봐. 침을 입에 모았다가 그죠? 이렇게 해서 자꾸 아이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는 네가 한번 숨을 크게 들이키고 다시 한번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하나의 충동 억제력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충동을 조절하는 힘이라고 그럴까요?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내가 하고 싶어도 이것을 참아야 될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걸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애가 마음에 안 들어서 때려주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걔한테 그냥 뭐 좀 이렇게 화풀이를 하고 싶어도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면 참아야 돼요. 인내심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이 있죠. 머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요. 네. 머시멜로에 관한 그 실험을 짧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네. 그 머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만족 지연 능력을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바로 이제 만족 지연시키는 게 먹고 싶을 때 아니야 이거 조금 이따 먹지 이게 그런 바로 인내에 관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마시멜로 그 실험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겁니다. 4살짜리 아이들도 그런 어떤 그런 충동을 억제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것도 참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아이들을 한 3시간 동안 뭐 아주 재미있게 놀게 하면 배들이 고프잖아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가운데다가 그 마시멜로라고 하는 하얀 네. 과자 있잖아요. 네. 그걸 주면 4살짜리들이 이제 한 3시간을 놀았으니까 배가 고프죠. 선생님이 이걸 수북히 싸놓으니까 먹고 싶어 하죠. 그런데 여기 있는 게 개수가 많지 않으니까 니네들이 하나씩 다 집어가면 못 먹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서 더 가져올게. 그럼 많이들 먹어. 그런데 가서 선생님이 가져올 동안에 진짜 먹고 싶은 사람은 먹어도 돼.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더 가져올 때까지 다른 친구가 먹어도 안 먹고 기다려주면 내가 2개씩 줄게. 그죠? 그러니까 너희들 하나씩 먹고 싶은 사람은 하나만 먹어. 안 먹고 기다려주는 사람은 선생님이 더 많이 가져와서 2개씩 줄게. 이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선생님은 문을 닫고 나가요. 그래 이제 한 7, 8분 후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먹은 아이 손 들어봐 하니까 손 들어요. 안 먹은 아이 손 들어봐. 야, 니네들은 안 먹었으니까 선생님이 2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마시멜로 실험의 이제 핵심인데 문제는 이 아이들을 20살이 될 때까지 관찰해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먹은 아이와 먹지 않고 참고 기다렸던 아이 두 애를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20살, 23, 4이 됐잖아요. 그럼 대학 수능 시험, 걔네들이 SAT 시험을 비교를 해보니까 안 먹고 기다리는 아이들이 훨씬 더 수능 성적, SAT 시험 성적이 높았다는 거예요. 또 안 먹고 기다리는 아이들의 그 친구 관계를 조사해 보니까 안 먹고 기다렸던 아이들이 친구들이 더 많고 얘를 베스트 프렌드로 꼽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인내심이라는 건 곧 말을 바꾸면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네. 힘이죠. 뭐 네. 결국은요. 교수님께서는 늘 마음의 힘, 또 정서 지능에 대한 연구를 늘 부지런히 해오셨는데요. 네. 지금 같은 시대에 왜 마음이 중요한가라고 의문을 가질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시대에 마음이 더 중요한 걸까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잡을 줄 알고 조절할 줄 아는 능력도 IQ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EQ와 IQ로 대변을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IQ라고 하는 건 기억하고 뭐 그 계산하고 추리하고 그죠? 뭐 이런 것이 IQ라고 하면 자, 정신을 집중한다. 그죠? 정신을 집중한다. 어디에 몰입한다. 또 뭐 어떤 그 머릿속이 번잡할 때 머릿속을 잘 정리를 해가지고 어느 한 곳으로 주의 집중을 한다. 이런 거는 바로 기억하는 머리하고 또 다른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나는 아주 놀고 싶다. 그렇지만 엄마가 이 숙제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숙제를 하고 친구랑 놀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저 밖에서 애들이 부르니까 내가 뭐 공부하는 거 제껴치고 그냥 뛰쳐나가 그래 놀자고 뛰쳐나가는 아이가 있고 그런 점에서 내가 공부할 게 있다. 그러니까 친구랑 노는데 2시간 후에 놀자. 이렇게 머리로 정리를 하는데 IQ가 높은 애가 그런 정리 잘하느냐면 그렇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람은 IQ의 머리가 있고요. IQ를 부리는 머리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마음의 힘이다. 이런 얘기로 썼습니다. 뭐 기억하는 것도 마음의 힘이겠죠. 그러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IQ적인 요소라고 하면 그런 어떤 주의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고 이거는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의 힘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의 힘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죠.
교수님의 책을 보면 그 정서 지능에 관한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사례를 드셨어요. 네. 19세기 독일의 천재였죠. 네. 칼 비테라고 하는 분하고요. 또 미국의 한 천재 소녀를 이렇게 비교하셨어요. 네.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그 비테라고 하는 그 사람은 아주 그 영재 연구, 천재 연구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17살 때 뭐 벌써 하이델베르그 뭐 이런 데서 법학 박사를 받고 뭐 교수까지 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이제 그 어떻게 천재가 됐고 이 사람이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다행히 그 아버지가 이 비테에 관한 책을 어릴 때부터 책을 써서 아주 이렇게 두꺼운 책이 나왔습니다. 그 보면 그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아버지의 어떤 지극한 애정이 그 비테라고 하는 사람의 천재성이 아주 활짝 꼽히게끔 도와줬다는 걸 우리가 한순간에 느낍니다. 자, 이러니까 자라나면서부터 그 엄마, 아버지로부터 그런 지극한 사랑과 존경 이런 걸 받으니까 비테라는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재능이 만유감 없이 꼽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좀 대비시킨 사람은 그 수피라고 하는 그 영국의 13살짜리 수학 천재입니다. 이게 이제 약 85년도, 1985년도에 그 수피라는 학생이 영국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뉴턴 이래 처음 보는 수학 천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옥스포드 대학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예, 그렇게 85년도에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95년, 10년이 지난 후에 기자, 어떤 그 호기심 많은 기자가 그 수피가 10년 전에 옥스포드 들어갔다. 이 여자가 지금은 뭐 하고 있을까? 관심을 가져가지고 찾아봤는데 옥스포드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물어 찾아보니까 그 좋지 않은 그 여성으로서 그렇게 그때 이 수피라는 학생은 엄마 아버지가 나는 그렇게 천재가 아닌데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나를 천재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를 그때부터 미워하고 적개심을 가진 거예요. 그게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엄마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이 가득하니까 이 적개심 때문에 공부도 잘 안 된 거죠. 즉 IQ가 EQ 때문에 안 풀린 거죠. 그죠? 그런 그 부정적인 정서가 이 사람을 꽉 적개심이 있죠. 불안. 이게 꽉 누르고 있으니까 공부가 잘 되겠어요. 이게 옥스포드에서 적응을 못하고 나왔는데 이 책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바로 머리가 똑똑하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리 유능한 재주와 IQ와 뭘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간관계가 둘러싸여 있고 또 자기가 그거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자기의 어떤 정신력, 마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칼 비테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가 좀 귀찮게 할 때면 이렇게 태블릿 PC를 던져주고 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참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서 지능을 좀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얼마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가 있죠. 정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서 지능을 이제 그러니까 마음의 힘이죠. 마음의 힘을 길러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눈치챌 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집에서 아이하고 이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늦게 들어오시니까 아이하고 저녁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옛날에 부모님들은 꼭 밥을 떠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같이 놓습니다. 그죠? 자, 너하고 나하고 먹지만 이거 안 먹는데 아빠는 안 오신데 왜? 그래도 우리가 아빠가 이제 드실 거니까 아빠랑 같이 먹는데 아빠는 지금 어디서 식사하실까 해놓고 아이 앞에서 아빠의 밥을 떠서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아빠는 이따 드실 거니까 이거를 아랫목에 그 따뜻한 데다 묻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둘이서 밥을 먹지만 아빠도 여기서 같이 먹어야 되는데 아빠는 지금
다른 데서 식사를 하고 계시거나 우리 먹는 걸 생각하고 계실 거다. 네. 그러니까 사람 아이들 머릿속에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자꾸 이렇게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늘상 드는 대표적인 예가 갑순이와 갑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네. 자, 내가 참 갑순이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갑순이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런데 저 갑순이도 나를 좋아할지 모른다 하는 생각은 별로 안 해요. 그죠? 그 나는 좋아하는데 갑순이를 보면서 근데 갑순이도 사실은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죠. 이게 바로 만약에 갑돌이가 자, 나는 지금 갑순이가 이렇게 좋은데 갑순이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예민하게 관찰해 보면 아, 갑순이도 날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눈치챘을 건지 모릅니다. 그죠? 네. 그러나 갑돌이의 어느 마음도 내 생각만 있지 갑순이도 나를 좋아할지 모른다는 갑순이 마음을 헤아리는 요소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갑돌이는 EQ가 아주 낮은 사람 중에 하나. 네. 근데 갑돌이만 낮은 게 아니라 갑순이도 낮아요. 네. 그죠? 네. 그런 점. 네. 모든 사람들에게 정서 지능이라는 것이 숨겨져 있고요. 그렇다면 그 지능을 유도해서 폭발시키려고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정서 지능도 이게 능력이거든요. 능력이니까 이제 제 표현대로 한다면은 뭔가 그 일종의 펌프를 치면 마중물 같은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정서 능력이라고 하는 게 여기 숨겨져 있거든요. 예컨대 보세요. 그 어머니들을 보면 시집 가기 전에는 아주 그냥 꺼장꺼장한 그런 어떤 사람이었지만 일단 그 어머니가 되면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변신이 되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 어디서는 그럼 시집 가기 전에는 없었던 능력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그런 정서적인 능력이 이게 뿜어 올려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나라 교육의 과정이 말이죠. 국어 가르치고 영어 가르치고 저 성적을 올리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만 돼 있는데 사실은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인내심 말이죠. 주의 집중력, 그죠? 화를 참는 능력, 뭐 또 이런 것들이 이런 정서적인 능력이 길러져야 되고 이런 능력이 뿜어져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보면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을 비교해 봐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 학년이 낮을수록 뭐 여러 가지 정직해야 된다. 또 이 세상의 어떤 생활 행위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건 오히려 더 초등학교로 갈수록 강해요. 대학으로 가고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더 이 세상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게 뭐가 나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오히려 마음의 힘, 내 속에 솟는 충동과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능력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자꾸 IQ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IQ를 활용해서 지식을 얻는 쪽에만 자꾸 머릿속에 지식을 집어넣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내 머릿속에 있는 감성, 감정, 정서, 욕심 이런 것들을 이 사회에 맞게 조절하고 그거를 누를 건 누르고 활성화시킬 건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능력을 길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희망 그러죠. 누구나 다 뭐 그냥 희망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꾸 희망이 생기도록 그죠? 자기가 노력하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예컨대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렇고 그분들이 뭐 어릴 적부터 나는 뭐 노예를 해방하겠다. 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좀 강하게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뭐 13살, 14살 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살아가면서 그분들 속에
그런 어떤 그런 강한 정신력과 이런 것들이 생겨난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우리들 속에 우리 아이들 속에 숨겨져 있는 건강한 정신 능력을 좀 키워줘야 되겠다. 네. 이걸 저는 EQ라고 그러고 네. 이거는 연습에 의해서 훈련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얼마든지 키워질 수 있다. 우리는 말이죠. 사람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장 핵심이 뭐냐면 모든 것은 가르치면 됩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얘가 요런 점이 있으면 좋겠다.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애는 원래 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마들이 바로 아이의 엄마이기보다는 아이의 첫 스승이다 하는 그런 아마 생각을 가지시고 아마 양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제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그래도 교수님의 책을 또 말씀을 지침 삼아서 한번 노력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긴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